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주목, 또 월가의 열광, 그러면서도 회의론자들의 아주 날선 경고까지 동시에 받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차세대 원자력,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의 뜨거운 이름 오클로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오클로를 둘러싼 그 장밋빛 전망과 또 맹정한 현실 사이의 핵심을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이게 인공지능 시대의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기술적 신기루일까요? 함께 탐구를 시작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클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게 큰 대형 원전과는 좀 다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소형 모듈 원자로, 그중에서도 더 작은 마이크로 리액터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거든요. 특히 그 24시간 안정적인 청정 전력이 필요적인 곳 있잖아요. 예를 들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곳, 거기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오클로가 내세우는 어떤 기술의 잠재력, 또 사업 모델의 매력,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기술적, 재무적, 규제적 위험 요인들을 좀 균형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춰 나가시는데 필요한 핵심 조각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클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그림부터 좀 그려보죠. 2013년에 설립됐고요. 오로라라는 이름의 소형 고속로, 일종의 파워하우스라고 부르던데 이걸 개발 중입니다. 초기 모델은 한 15에서 50메가와트급이고 나중에 뭐 100메가와트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기존 원전엔 물을 쓰는데 여긴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고 또 금속 연료를 쓴다는 점이 기술적인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좀 독특해요. 들어보니까 원자로를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직접 짓고 소유하고 운영해서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이죠. 빌드 온 오퍼레이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아, 직접 다 하는군요. 네, 이게 초기 투자 부담은 좀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오클로가 기술적으로 내세우는 강점 중 하나는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1964년부터 94년까지 한 30년간 성공적으로 가동됐던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실험용 증식로 2호기 EBR-I라고 있거든요.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을 활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검증된 기술을 현대화하고 성형화하는 거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 액체 나트륨 냉각 방식을 쓰면 열 효율이 높고 또 낮은 압력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내세우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해서 이걸 다시 자체 연료로 쓰겠다. 이런 비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문제도 해결하고 연료도 자립하겠다. 이런 거죠. 야, 기술적 배경이랑 사업 모델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실제로 이런 점들 때문에 시장 기대가 한때 폭발적으로 치솟았던 거고요. 캐나코드 제뉴이티 같은 투자은행은 목표 주가를 무려 175달러 이렇게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네, 그랬었죠. 이렇게 시장이 오클로에 열광했던 이유,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맞아요. 엄청나다고 하죠. 기존 전력망으로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예상이 많고요. 게다가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하니까 이 재생에너지처럼 가능성이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이 필요한데 탄소 배출까지 없는 SMR이 딱 이상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아,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실제로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미국만 봐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원자력 혁신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이 나왔었고 최근에는 ADVance Act라고 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서 통과된 법안인데 차세대 원자로 개발이나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해주자 이런 지원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영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라든지 국제적인 공조 움직임도 활발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자 이런 선언도 나왔잖아요. 이게 다 오클로 같은 기업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순풍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둘째는 오클로 자체의 재무 전략인데요. 부채를 활용하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데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 자본 투입은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아, 자본 조달 부담을 줄이겠다. 그렇죠.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주주가치 희석 우려, 그러니까 주식수가 너무 늘어나는 걸 좀 막으면서 장기적인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를 낳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 성과들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뭐 스웨덴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다거나 아이다호 연구소 부지에서 착공 준비를 한다는 소식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스웨덴 블리칼라 AB하고 기술 개발 협력을 한다거나 또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INL 부지 안에 첫 오로라 파워하우스 건설 부지를 확보하고 준비에 착수했다는 건 이게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진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그리고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스위치하고 장기 전력 공급 관련해서 의향서 LOI를 체결한 것도 이게 뭐 법적 구속력은 아직 없지만요. 잠재적인 상업 수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더 키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그 공매도 전문 투자사죠. 캐리스데일 캐피털. 여기서 Fission Impossible, 그러니까 핵분열 불가능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보고서를 내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보고서를 포함해서 여러 자료에서 제기하는 위험 요인, 그러니까 베어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우려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오클로가 넘어야 할 산은 정말 상당히 높고 험난해 보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난관은 역시 규제 문제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해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RNC라고 하죠. 여기서 최종 인허가를 못 받으면 상업 운영은 그냥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허가 없이는 안 되죠. 오클로는 이전에 2025년에 상업용 통합 인허가 콜라라는 걸 신청해서 2027년 말에는 첫 가동을 하겠다. 이게 목표인데 이 일정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과거에 인허가 신청했다가 거부된 적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클로가 이전에 1.5 MWE급 마이크로 리액터 설계를 가지고 인허가를 신청했었는데 NRC로부터 이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전직 NRC 고위 관계자가 오클로 경영진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오만함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2027년 목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인허가 받는 데만 최소 4년 이상 걸릴 거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4년이요? 그럼 일정이 엄청 밀리는 건데요? 네, 그렇죠. 오클로가 제시하는 상업화 일정에 아주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설령 그 규제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기술 자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액체 나트륨 냉각 방식, 이게 과거에도 좀 말썽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 점이 두 번째 핵심 위험 요인입니다. 기술적인 난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트륨 냉각은 열 효율이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화학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물하고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불이 붙거든요. 헉, 위험한데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누출이라도 생기면 이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유지 보수가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과거 프랑스의 슈퍼피닉스, 피닉스나 일본의 몬주 같은 대형 나트륨 냉각 고성로들이 이 나트륨 누출이나 화재 사고 때문에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가동이 중단되거나 아예 폐로가 된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 실패 사례가 꽤 있군요. 그렇죠. 오클로는 그 EBR2의 성공 사례를 들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오클로 설계가 과연 이런 근본적인 위험을 완전히 해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과 규제 문제도 큰데 결국 이 돈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상당히 날카롭더라고요. 오클로 사업 모델 자체가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이 바로 재무 및 경제성 문제입니다. 시티리서치 같은 곳에서는 오클로가 첫 상업 원자로 가동하고 또 확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약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이 훌쩍 넘죠. 이 정도 순자본이 필요할 걸로 추정했어요. 3조 원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막대한 자금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게 큰 문제죠. 이미 4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증자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오클로가 제시하는 그 발전 단가, LCOE라고 하죠. 균등화 발전 비용, 이 추정치가 과연 믿을만 하냐는 겁니다. LCOE요?
발전 원가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발전소 짓고 운영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 드는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나눈 값이니까 쉽게 말해 전기 1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그 캐리스데일 보고서에서 특히 연료비 가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던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클론은 자체 분석에서 MH당 한 40달러에서 90달러 수준, 이 정도면 경쟁력 있는 LCOE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계산의 바탕이 되는 연료, HALU라고 하는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 이 연료 가격 가정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이에요. 한류요. 그게 뭐죠? 헬륨은 기존 원전 연료보다 우라늄 235농도를 5% 미만에서 5에서 20% 수준으로 높인 건데요. 이렇게 하면 더 작고 효율적인 원자로 설계가 가능해지는 차세대 연료입니다. 오클론은 이 헬륨 가격을 킬로그램당 7,000달러로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캐리스데일은 현재 시장 상황이나 전문가 예측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가격은 킬로그램당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에 달할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7,000달러 대 3만 4만 달러면 와, 5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만약 이 비판이 맞는다면 오클로의 경제성 주장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비용이 그렇게 높아지면 경쟁력이 없어지니까요. 네. 캐리스데일 분석대로 현실적인 헬륨 연료비를 적용하면 오클로의 LCOE는 MH당 90달러에서 최대 230달러까지 치솟게 돼요. 이 정도 가격이면 천연가스 발전은 당연히 못 이기고 다른 SMR 경쟁사들이 목표로 하는 가격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SMR 개발사인 누스케일이 추진하던 유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초기 예상 비용이 42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2배 이상 93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결국 무산됐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 사례가 SMR 프로젝트의 비용 충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헬륨라는 연료 자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네 번째 위험 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HALU 연료 공급망 문제. 현재 미국 내에는 상업적으로 HALU를 생산하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하거나 아니면 국방용으로 소량 생산되는 정도죠. 미국 정부가 HALU 국내 생산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업적 규모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려면 빨라야 2030년대 중반은 되어야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2030년대 중반이요? 아직 한참 남았네요. 네, 오클로우는 첫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초기 물량은 확보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십, 수백 기의 원자로를 가동하려면 안정적인 HALU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건 오클로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술, 규제, 돈, 연료 문제까지 와, 정말 척첩산중이네요. 여기에 경영진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더군요. 아까 그 보고서에서 뉴클리어 브로스라는 좀 비꼬는 듯한 표현까지 썼던데요. 다섯 번째 위험 요인이 경영진의 경험 부족 문제입니다. 오클로우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제이콥 드위트, 그리고 COO인 캐롤라인 코크란, 이 두 분이 부부 사이인데요. 주로 학계나 정책연구 분야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캐리스데일 보고서는 이분들이 실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심지어 전직 오클로 직원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현실 세계를 잘 모르는 경험 없는 사람들이라는 혹평까지 담았죠. 아, 경험 부족이요? 네. 경쟁사인 카이로스 파워나 엑스에너지 같은 곳들은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전문가를 보유한 것에 비해서 오클로의 직원 규모는 한 8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어서 실증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상업용 원자로 인허가를 추진하는 전략,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요. 비행기로 치면 시험 비행도 안 해보고 바로 승객 태울 상업 노선 허가를 받으려는 셈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전직 NRS 위원이 바로 그런 비유를 썼어요. 과연 당신이라면 그 비행기에 타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단계적인 검증 과정 없이 상업화에 나서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한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여섯 번째로는 시장 현실과의 괴리 문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수요가 전부 오클로 같은 신생 SMR 기업에게 돌아갈 거하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기술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SMR보다는 검증된 천연가스 발전 같은 걸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은 2035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 증설 전력 중에서 SMR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서 3% 정도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클로가 내세우는 고객과의 LOI, 의향서들도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 또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7번째로 기타 위험 요인들을 들 수 있는데요. 오픈 AI CEO로 유명했던 샘 알트먼 씨가 초기 투자자였고 이사회 의장이었잖아요. 근데 최근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이건 리더십 안정성 측면에서 좀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죠. 또 CEO와 COO 부부가 최근에 자기 회사 주식을 한 500만 달러어치 매도한 사실도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내부자 매도요?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오클로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유지하거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즉 기업 가치가 좀 부담스럽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도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정말 양극단의 평가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군요. 한쪽에서는 AI 시대를 열어갈 혁신에너지 기업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적인 허들 또 경제성 문제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은 그냥 스토리 주식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핵심적인 질문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갈등 지점은 바로 미래의 거대한 잠재력과 현재에 입증된 실행 능력 부족 사이의 그 간극입니다. 오클로에 대한 열광적인 기대는 분명히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기반하고 있어요. 탈탄소, 에너지 안보, 또 AI 혁명이 요구하는 안정적인 청정 전력이라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SMR, 특히 오클로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이죠. 네, 비전은 확실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나트륨 냉각 기술의 역사적인 실패 사례들, 또 천문학적인 비용과 HALU, 연료 문제, 넘기 힘든 규제 장벽, 그리고 경영진의 경험 부족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래의 청사진과 현재의 위험 요소 사이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이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원자력 프로젝트는 과거에도 비용 초과나 일정 지연이 아주 빈번했던 분야거든요. 과연 오클로가 이러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약속한 기술적 혁신과 경제성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스케일의 사례처럼 장밋빛 전망이 순식간에 잿빛 현실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현재 오클로의 높은 기업 가치는 이러한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오클로라는 한 기업을 통해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밝은 미래와 또 그에 따르는 어두운 그림자를 다각도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AI 시대의 에너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정부 지원이라는 순풍이 있다면 동시에 기술적 난제, 막대한 자금 조달 부담, 까다로운 규제, 불안정한 연료 공급망,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라는 역풍도 아주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거 수많은 SMR 개발 시도, 그리고 특히 나트륨 냉각로의 실패 사례들을 되돌아볼 때 오클로가 진정으로 이 분야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업번 기술적 돌파구나 운영상의 혁신, 그러니까 학습 곡선의 비약적인 개선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평가는 이런 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과연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오클로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자력 산업 전체의 미래를 가늠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이해와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